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 끝나고 외출했다가 한 강변에서 발견이 돼요. 목도 졸렸고 플랑크톤도 나오고 포말도 있고 그랬었어요. 목 졸린 상태에서 포말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미 사망했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위치였을까? 또는 무엇이 또 치명상일까? 우리가 UFC 같은 경우 보면 초크, 목조림 같은 경우는 5초, 7초면 의식을 잃잖아요. 그럼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의학자 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로 법의학에 입문한 건 30년 차고 직접 감정을 내기 시작했던 건 26년 차입니다. 뭐 큰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사회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 그 사건들 속에서 안타까웠던 것들, 단상들을 모아가지고 조그만하게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달 중순경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의학자는 법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자연사 한 사람이 아니고 뭔가 의심점이 있는 변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국가가 강제로 영장을 청구해서 집행하는 부검을 하는 게 사법부검입니다. 그 사법부검을 통해서 사인도 밝히고 혹시 타인이 개입됐거나 사고로 인한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전체 시신을 부검하면서 밝히는 업무를 하는 것이 이제 법의학자입니다. 글쎄 법의학을 26년째 하다 보니까 힘든 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시신이 힘든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혹시나 조그만 어떤 일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 싶은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 사연들 접할 때가 조금은 힘들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보통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이쁜 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채 꽃이 피기도 전에 사망한 젊은 친구들, 또 특히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보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좀 거기에 부검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게 좀 힘듭니다. 그런 때는 안타깝고. 정확한 사인을 내서 여러 가지 약물 검사도 하고 종합적인 검사를 다 해보는데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영아 돌연사 증후군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원인을 못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는 엎어서 재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자율신경계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있는데 그건 하나의 설이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못 찾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요즘 아동학대나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혹시 집안 내 학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점 때문에 부검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사망한 아이도 그렇지만 그 또 수사선상에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위로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냄새는 생각하기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신이라는 어떤 터부시된 감각 때문에 시신에서 난 냄새 같지만 실은 시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다 냄새 나면 그냥 일반 썩는 냄새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검마저도 우리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단서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법의학자들이 부패된 시신 갖고 힘들어한다는 것은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또 하나의 한 케이스 오늘 내가 진실을 밝혀야 될 또 한 분을 만난 것일 뿐이고 늦게 발견돼서 시신의 상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은 있어요. 근데 그게 한 95년도 사건인데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문화는 저절로 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부검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요즘 이제 사망 등록이랄지 또 사후 그분들에 대한 보험 관계랄지 이런 것 때문에 명확한 사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족이 원해서 하는 부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파묘해서 하거나 또는 진짜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또 죽인다는 뭐 그런 어떤 문화가 있어서 굉장히 부검이라는 것을 터부시할 때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고로 인한 집단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명확한데 굳이 부검을 해야 되냐고 반대하고 그 유족들 사이에서 막 어렵게 이렇게 부검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법의학자가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경과를 찾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 난 혈흔이 있는지 또 발바닥 같은 경우 혈흔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분이 돌아가시 전까지 사고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었구나 이런 걸 추측해 보기도 하고요. 상처에 대한 해석은 법의학이 기본입니다. 법의학은 사인규명과 손상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 사람 몸에 난 것이 특히 자창 같은 칼에 의한 이런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위치였을까 또 무엇이 가장 먼저였을까 또는 무엇이 또 치명상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손상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법의학이니까요. 혈흔이 가해자가 휘두른 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혈흔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움직이면서 흘리는 피일 수도 있고 쓰러져서 흘러나온 피가 어떤 형태로 고여있는가도 볼 수가 있고 또 떨어지는 피라면 어느 정도 높이인가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혈흔 패턴 분석이라는 전문 분야가 또 요즘에 생겼습니다. 그 혈흔 패턴 분석가들하고 법의학자가 시신을 본 것과 해서 사고 현장을 재구성할 때 많이 같이 노력을 하죠. 충분하게 정보를 검토해야 돼요. 사망한 지 24시간, 길게는 48시간 만에 부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신만으로 모든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손상인데 탑승자, 그렇다면 운전자는 어떤 손상을 가져야 되는가를 가서 누가 운전했는가를 가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몸에 난 가슴 쪽에 난 상처들, 핸들에 의한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없는 사람은 운전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이제 실마리를 풀었다기보다는 몇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 소견을 가지고 사건이 다시 해결됐던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언론지상에 많이 나왔던 약촌 오거리 사건이라고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당시 택시 강도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하게 됐죠. 그분의 몸에 난 칼에 의한 자창에 대한 어떤 소견을 썼는데 그 당시 병찰이 이제 범인을 검거를 했죠. 그래서 중형을 살고 나왔어요, 이분이. 근데 본인은 재판 과정에서 실은 범인이 아니다. 경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자백 때문에 범인으로 이제 돼서 유죄 확정이 됐던 건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온 뒤에 새로운 진술이 확보가 됐어요. 어떤 분이 누가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진범이 또 있는 것 같았고, 진범 역시도 진술이나 여타 이것을 보면 이분이 흉부 손상, 흉부에 자창이 찔렸기 때문에 갈비뼈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초 진술했던 사람은 그런 소견이 없는데 진범으로 보였던 사람은 딱딱하게 뭐가 지나갔다는 어떤 감촉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분의 피해자의 옆구리에 난 상처 자창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병원에서 흉곽내출혈을 빼기 위해서 냈던 병원의 자창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최초의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은 자기가 찔렀다고 진술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진범은 그쪽에 대한 소견이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술서를 놓고 보면 신뢰도는 후자, 뒤에 나온 사람이 맞다, 이렇게 해서 재심의에서 무죄로 됐던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역시 몸에는 손상에 대한 해석을 법의학자가 해서 이제 풀어나갔던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부검에서 감정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 감정서에 대해서 제 의뢰가 들어오지 않는 한 그 사건의 진행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특히 이번 건처럼 자백을 해버리면 법의학자한테 더 물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해서 결국 그렇게 형을 살게 됐는데,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당시 물어왔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아직까지는 결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언젠가 어느 모 수원지에서 차량 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의 머리에는 도장 찍히듯이 여러 가지 둔기에 의한 손상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걸 해석할 길이 없었어요. 두부 손상으로 사인은 냈지만, 그러나 도저히 이 동심원상의 흉기를 차량 내부 구조에서 찾을 수가 없다. 단순 차량 전복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무슨 수사를 통해서 확인, 배제하기 바란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 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남편을 살해한 일이 있었어요. 그 부인에 대한 수사를 하던 와중에 전 남편이 그 똑같은 지역에서 그렇게 사망했던 사람이 그 전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 남편의 부은 감정서에 제 것을 보고 동심원상이 그게 뭘까 해서 찾아보니까 마늘 공이 찢는 거 있죠? 그걸로 이제 머리를 수액 가격했던 것이 한 8년 만에 밝혀졌죠. 그래서 그 당시는 못 밝히더라도 부검감정서는 기록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것마저도 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사건을 풀어나간 적이 있습니다. 동심원상을 그 당시는 우리가 이제 차량 내에 스프링이 있으니까 그게 찌은 걸로 됐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의뢰한 수사관하고 같이 천냥하우스라고 있잖아요. 그 가보니까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찾게 된 거죠. 또 하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대기 중인 택시가 있었어요. 횡단보도를 반쯤 넘어온 분이 갑자기 쓰러져요, 택시 앞에서. 그러고 제 1차로가 비어있던 곳에 뒤에서 오던 차가 이 사람을 그대로 타고 역과를 시켜서 사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의한 역과 손상으로 사망한 건 맞는데 최초에 왜 횡단보도에서 쓰러졌을까가 문제예요. 근데 택시는 자기는 직접 충격한 바가 없거든요. 근데 택시밖에 충격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택시를 면밀히 조사했어도 부딪히는 적을 찾지 못했죠. 근데 저는 보니까 엉덩이에 이 사람 좌측 둔부에 차량에 의해서 넘어가더라도 생기기 어려운 이상한 모양의 피하추 멍이 들어있어서 그 멍의 높이를 발 뒤꿈치로부터 몇 센치, 그 크기를 얼마 이렇게 써서 기록해 놓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실은 반대 차선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백미러로 쳤던 거예요. 그걸 맞고 이 사람은 쓰러졌던 거고, 그러니까 택시가 오해를 받게 됐던 거죠. 근데 그러고 가서 뺑소니가 됐던 이 사람들이 옆에 줄석에 탄 사람이 계속 운전자를 협박했던 거죠. 그 사실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이분이 그냥 와서 자수를 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지나갔었다 하고, 다시 감정서를 보니까 브랜저 높이의 엉덩이에 그 손상이 있었던 것을 제가 입증을 해드렸죠. 근데 하여간 좀 아찔하죠. 그거에 대한 기술을 제가 안 했더라면 그 차량의 진술을 확보해 좀 부합되는 소견이 제가 기록 안 한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먼저 저희한테 오는 것은 시신만 오면 알 수 없고요. 그 시신 주변에서 있었던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한 수사, 핸드폰 조회, 그 다음에 현장에서 검시관들이 다 찍었던 사진, 주변에 모든 것들 다 그 서류가 제출되고 검토를 하고, 그 서류에 대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다음에 부검을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의자라고 보다는 이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끔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그 잘못된 한마디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달리 할 수 있어서, 그 수사관들이 물어올 때 그 조건에 부합된 것이 이쪽이 맞겠다라고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지 수사의 방향을 저희가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뭐 자착을 입었어도 실질적으로 차 안에서 발견됐어도 어느 자리, 뒷좌석이었겠다, 옆좌석이었겠다. 또 목을 졸랐어도 왼쪽이겠다, 오른쪽이겠다. 끈은 어떤 형태를 썼을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시신에 나타난 상흔을 보고 우리가 가능한 대로 말을 해주는 것이지 전혀 별개 이제 수사 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진 않아요. 엊그저께도 장애인인 아들을 차량 내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본인은 죽지 못했던 엄마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목을 졸라 살해해서 조수석에 있는 발달장애 아이인데 일부는 뒤에서 목을 졸랐다고, 엄마는 옆에서 목을 졸랐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끈 목졸림이 사큰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이는 것 보고 엄마의 진술이 더 부합된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건 모든 과학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더디더라도 솔직함, 정직함이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모델링을 하다 보면 내 목적에 맞게 모델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다 도출되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는 보여진 것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소견을 씁니다. 단지 저희 감정서 말미에는 뭐라고 쓰냐면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와 사실을 근거로 이것을 작성했으니까 새로운 사실이 제출되면 재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씁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익사체 그러면 익사체가 돼서 이미 사인이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에서 발견된 수중시체 또는 표류체가 생전에 들어가서 익사로 사망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이제 제 부검을 통해서 밝히는 거죠. 근데 수중시체는 사후든 생전 입수가 됐든 물에 오랫동안 들어가면 변화되는 신체 변화들이 있어요. 피부 각질이 부풀어 오른달지, 또 이런 양말이나 장갑이 벗겨지지 부풀어 오르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표모피라고. 그 외에 생전에 살아있을 때 들어간다면 물을 마시면서 생기는 신체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전 입수하고 사후 투수는 좀 달라지는 거죠. 우선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숨을 참지 않겠어요. 보면 숨을 차보니까 무증상기가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흡기성, 들이마시는 호흡곤란이 오게 돼요. 먼저 벌컥 한 모금 먹게 되거든요. 그 자체가 찬물일 때는 그게 후두에는 미주신경을 자극해 순간적으로 심정지가 오는 경우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먹게 되다면 뿜어내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경련기에 포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포말이 만들어지다가 부르르 들다가 가라앉게 되고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렇게 생전 입수된 시신을 건져 올리게 되면 코와 입에서 이제 포말을 볼 수가 있죠. 살아서 숨 쉬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사망했던 사후에 그냥 물에 던져졌던 피부가 부푸는 거, 이건 똑같아요. 중요한 건 사고로 인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질식사가 갑자기 누가 복을 조른달지, 갑자기 내가 실족했달지, 이런 경우일 때는 우리가 이런 쪽으로 보는 만큼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그런 단계로는 이루어져 있지만 계책, 상황, 여타의 것들에서 걸리는 시간이 단계마다 다 다르다. 우리가 UFC 같은 경우 보면 초크, 목조림 같은 경우는 5초, 7초면 의식을 잃잖아요. 심판이 와서 떼어놓지 않으면 금방 의식을 잃거든요. 그런 것처럼 표모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빨래를 하든 목욕탕 탕 안에 오래 있으면 손이 좀 뿌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표모피라고 그래요. 빨래하는 엄마의 손이라고 해서 피부가 부풀어 오른 거죠. 조금. 살아있을 때 해도 되고 사후에 돼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표모피가 되면 지문을 찍기가 어렵잖아요. 둔해지니까. 그래서 어떤 경찰관 수사관들은 일부러 그 손가락끼리 자기가 손을 넣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지문을 찍듯이 찍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 표모피로 부풀은 피부 지문 뜨는 것도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이 포말이라는 것은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 밑에 폐기관지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다가 뿜어내니까 다시 나가고 이렇게 오고 하는 과정에 기관지가 경축 막 부르르 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기관지에서 분비물도 나오고 또 경축도 있고 물도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주 작은 물방울, 포말이라는 게 덩어리처럼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꽉 차게 돼요. 이 저절로 입과 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닦아도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일정 시간이 되면 우리가 그 포말이 다 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바로 건져 올렸을 때는 포말을 볼 수 있는데 하루 지나서 보면 포말이 이제 사라진 거죠. 간단해요. 이론적으로는 물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규조리라는 플랑크톤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들이쉬게 되면 그 물이 폐 기관지를 통해서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폐포를 뚫고 심장에 전신 순환을 할 것이다. 그러면 들어온 물이 심장에서 뿜어져서 전신으로 돌았기 때문에 폐가 아닌 원격장기, 간, 비장, 뇌 이런 데서도 그 물에 의한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기들을 절취해가지고 강한 산에 녹이면, 규조리는 녹지 않거든요. 강한 산에 녹인 그 액체를 원심분리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규조리가 나와요. 플랑크톤이. 그러면 이때는 살아서 들이마신 게 맞다. 왜? 심장이 뛰면서 전신으로 혈액순환을 시킬 때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플랑크톤 검사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이유로든 복강이나 흉강이나 이런 데가 노출돼 버리면 같이 또 오염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저희가 이제 폴스포즈 위양성 반응이라고 해서 저희가 또 배제를 시켜야 돼요. 아직까지 범인이 스스로 인정을 안 하는 건이 아니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 끝나고 외출했다가 한 강변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옷이 벗겨져 있었는데 목도 졸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랑크톤도 나오고 포말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목 졸린 상태에서 포말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미 사망했다면. 그래서 저는 물속에서 목 졸림이 같이 작용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생식기 쪽에서 DNA가 나왔는데 다른 범행을 해서 이미 수감 중인 사람의 DNA가 나왔어요. 그 사람은 그 사망이 며칠 전에 만나서 성관계를 했을 뿐이다라고 범행은 부인하고 있죠. 목 졸림과 또는 익사, 수중시체에서 보여졌던 익사체에 보여졌던 소견들이 이 범인을 특정하는 데는 단서는 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사인은 이렇다만 말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고 그 당시 저희는 이제 지렉을 채취했지만 지렉에서 유전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실은 현미경으로 도말해서 그 안에 정자가 있는가 정자의 운동성을 좀 봤다면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만나서 성관계했었던 그 기간이 맞지 않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죠. 어느 저 택시 강도 같은 경우 3명이 모여서 택시 강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상은 2개 있었지만 공동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칼을 50번씩 각자 다 찔렀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150회가 넘어가는 그 자창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사망했어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심하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흔적을 남기게 되죠. 우리가 찾는. 그래서 이건 3인 이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오토바이 절도범들 쪽에서 범인을 잡았죠. 50회씩 정확히 구분이 돼요. 앞, 뒤, 옆으로. 내가 칼을 찔릴 때도 나도 움직이고 칼을 맞는 나도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반드시 들어갔다 나오는 창구는 없어요. 베어지는 창구가 항상 있게 돼요. 베어지지 않는 반드시 들어갔다 나온 것만 계속 있는 거죠. 점점. 그러면 이게 나눠서 찔러졌겠구나 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여기 50번 하고 뒤집어서 50번 할 일이 없거든요. 움직임이 막 격렬했다면 그렇게 할 수는 그렇게까지 움직임이 많을 수는 없어요. 치명상 이후에는 움직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복수의 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험으로 선후를 얘기해요. 첫 번째 사망, 생전에 생활반응이 격리할 때 방어 손상이 나타납니다. 칼이 들어오면 잡기도 하고 비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상처의 폭은 커요. 근데 이 피해자의 움직임이 적어질수록 상처의 크기가 작아져요. 혹자는 마치 큰 상처는 큰 칼로 쓴 것 같고 작은 상처는 작은 칼로 써서 여러 개의 칼이 사용되지 않나 그러지만 아주 작은 칼로도 크게 베어지는 손상들이 있기 때문에 격렬한 움직임 같은 것은 창구의 크기나 여타의 것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주죠. 선후를. 그런 혀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혀가 그 정도 길어야 배꼽까지 내려오죠. 원래 혀가 요만한데 어떻게 배꼽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설근이라는 게 있어요. 혀의 뿌리가 바로 요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졸리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압박되면 이 압박에 의해서 혀는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로 했는데 혀가 튀어나오진 않아요. 해박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매더라도 혀가 나온 사람이 있고 혀가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위치에 따라서. 목 맸더니 혀 나온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혀가 안 나와서 목 맨 거 아니야. 이렇게 경험칙상 얘기하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위에 끈이 작용했는데 왜 혀가 나왔을까? 이렇게는 저희가 생각해봐요. 혀 뿌리가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2cm, 5cm 정도밖에 안 나와요. 혀가 긴 사람 한 2cm까지 나올 수 있겠지. 있는 혀가 죽었다 낙타 혀처럼 쭉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편견을 좀 없애주고 싶어요. 목을 매든 목을 매지 않든 사람이 사망하는 과정에 관략근이 이완이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항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에 변이 없다면 나올 것이 없죠. 그렇게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모든 사전기 사망하는 게 이르는 과정에 그런 작용들이 신체에 나타나는데 목을 맸는데 어떤 사람이 방광에 오줌이 차 있을 수도 있고 대장에 변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탈분과 요가 나올 수 있죠. 그럼 그건 나왔기 때문에 목을 맸다 안 맸다가 아니고 그 나온 똥이 바로 밑에 있느냐 저쪽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저쪽에 있다면 저기서 목이 졸렸겠죠. 그리고 옮겨졌겠죠. 근데 그 매달린 그 직하방이나 그 주변에 있다는 건 매달린 상태에서 그런 거 맞고 나고 위치적인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이지 변을 받느냐 소변을 받느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정확한 용어를 써야 돼요. 과학 쪽에서 마찬가지, 의학도 마찬가지. 무슨 학문을 배우든 최초의 용어부터 배우거든요. 그 용어를 배운다는 것은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익사체 이러면 부검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수중시체, 피오리시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기자분들도 여전히 잘못된 언어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끊임없이 저희가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바로잡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법의학 용어집을 내고 그러거든요. 언론이나 또는 공식적인 어떤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그 용어집을 좀 숙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정확한 명칭을 써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창과 상도 마찬가지예요. 창은 개방성인 거고 상은 비개방성이거든요. 우리가 좌상, 멍든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창은 칼로 찔린 거, 총 맞은 거예요. 그게 총창, 자창 이래야 되는데 총상, 자상 이래버리면 터미네이터가 되는 거예요. 총알이 지나간 다음에 아무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창과 상도 구분해야 되고 이런 어떤 법의학 용어, 해광 용어를 정확히 좀 전달하고 그렇게 서로 좀 용어집을 좀 숙지하고 그렇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